지난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복습하고 이번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진도를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고요. 어려우신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건 환경 배웠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환경 배웠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배웠는데요. 우리는 환경보다 상품 우선시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저희가 자산관리는 상품보다는 환경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물이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금융상품은 10,000개에 도달해 있고요. 하루에 300개가 없어지고 300개가 새로 생겨서 10,000개가 유지되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 금융판매 시장 1위에 엄청난 기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를 왜 실패하는지를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더라. 상품만 계속 가입하는 것을 재테크로 착각하고 있더라. 이게 거의 주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희가 또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경이 어떤 환경이야 봤더니 자본주의라는 것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고요.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본질적으로 깔고 있는 성격이 있더라라는 것이었고요. 여기는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소비재 인플레이션이 있고 또 한 가지 실물 가치 상승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 얘기는 또다시 해석을 하면 돈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가치는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떨어지는 돈에 있을까 해서 이제 떨어지는 돈에 대한 상품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봤을 때 그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그럼 도대체 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금리가 쭉 떨어졌잖아요. 이 효과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요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뉴딜 정책 이야기부터 갑니다. 요거 잠깐 이야기해드리고 갈게요. 첫째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금리가 계속 돈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실물 가치가 올라가서 실제로 저 실물 중에서도 뭐가 올라갔죠? 가격이? 지속해서 계속 올라갔던 거.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꼭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꼭 투자해야 돼. 우리는 부동산 투자만 해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을 빼놓고는 자본주의에서 자산 관리를 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좀 원하는 거는 부동산 재테크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의식 수준이 좋아져가지고요. 이걸 어떤 국민적 과제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최종 결론이지 제가 또 부동산 어떤 투자를 막 옹호하고 활성화시키자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활성화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순간은 좋아 보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요, 뭐 인구 구조에 따라서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인구 구조가 아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집이 없는 사람이 항상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그분들 집을 살 수 없다가 뭘로 집을 살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대출. 그래서 살 수 없는 능력자들이 살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어가지고요. 근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이게 오히려 집값에 미친 요인이 더 크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인구가 줄어서 부동산이 갑자기 거래가 줄었나요? 아니면 대출을 규제했더니 거래가 줄었나요? 대출 규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인구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지금 당장에 어떤 미치는 요인은 인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우리한테 집을 사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은 빌딩을 사고 그죠? 그래서 집 한 채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집도 못 사게 만들고 집값이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오른 계기는요, 경험입니다. 이게 어디서 되냐면, 저도 이게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1929년인가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들어는 봤죠? 뉴딜 정책. 그 뉴딜이라는 게 새로운 거래입니다. 새로운 제안의 거래인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포드사,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자들이 대규모 폭동 시위를 합니다. 우리한테도 권리를 더 줘. 그래서 우리나라 노사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미국 정부가 실수로요. 첫날 우리는 노사분규하면 옛날에 뭐 했어? 지금은 민주적으로 하지만 예전엔 어떻게 진압했어요?
네, 최루탄 쏘고 무력으로 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랬더라고요.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 사상자가 7명인가 8명이 나와요. 총살당하는 노동자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입장이 노동자 입장이 돼볼게요. 같이 거기 근무하지 않지만 나와 비슷한 조건의 노동자들이 돈 좀 더 달라고 시위를 했더니 총살을 당해요. 기분이 어떨까요? 화나잖아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역이 들끓고요.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큰 거래를 성사시켰다 해서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네, 누가 화가 났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선생님이랑 싸워요. 이분이랑. 그러면 우리는 사과해. 그래서 미안해 이러면 끝나려면 돈을 줘야 되나요? 돈을 줘야 돼요. 그죠?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뭐 돈 없이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미국에서도 돈을 풉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은행들은요, 네, 모기지라는 상품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뭐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시티은행이요 경험을 합니다. 무슨 경험을 하느냐? 그 전에는 은행의 대출로 인해서 이자를 받는 걸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신용대출 위주였어요. 신용대출 해줬더니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시중에서 국가에서 이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뭘 풀어요? 돈을 푸는데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담보대출을 풉니다. 근데 집담보대출, 모기지가 이때 탄생 20년 상환, 30년 상환. 그랬더니 노동자들이요 갑자기 집을 살 수가 있네요. 우리도 1980년대 아시겠지만 드라마도 있었어요. 한지붕 세가족. 그죠? 집을 못 사는 사람들한테 한 집 안에 있으면 누구는 기술자도 있고 누구는 뭐 이래서 같이 살면 사이좋게 싸우지 마 이거잖아요. 그 드라마로 우리는 학습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아파트 사는 게 편해요? 아파트죠. 그래서 월세 낼 돈으로 모기지 상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소득도 마침 올라갈 때였고 그래서 뭐가 붐을 일으켰죠? 그때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언제 터지죠? 90년대 88 올림픽 이후에 부동산이 급등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이미 그걸 1930년대 경험을 합니다. 뉴딜 정책 이후에요.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돈을 풀었더니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부동산. 그게 언제까지 집값이 올라가냐면 2008년 외환위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78년간 미국 집값은 떨어져 본 적이 없답니다. 엄청나죠. 얘네가 그래서 뭐가 학습돼요? 신용대출로 돈을 빌려줬더니 돈을 안 갚지만 회수가 어렵지만 집을 담보로 빌려줬더니 갚아요?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집이 담보가 있는데. 금액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안정적인데 더 커진 거네요? 자, 그래서 네, 대출을 해줬더니 사람들이 집을 사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까 또 더 대출을 하고 이걸 78년을 반복한 겁니다. 이게 터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길지 않았잖아요. 언제부터? 90년대 초부터. 금산법이라는 게 시행된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모기지가 들어오고요. 그게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죠? IMF랑 2008년 외환위기라는 네, 세계적인 금융사태를 맞은 거 외에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래서 집값은 올라가는 게 우리 삶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래서 좋아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세계 경제 1위는 맞지만 빈부격차도 가장 심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미국과 흡사하게 가서 어쨌든 부동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더라. 그래서 첫째 시간에 배운 게 빚을 지우고 늘리고 못 갚게 하더라. 재무제표를 써봤죠. 그래서 이제 써봤더니 빚 좀 갚으셨어요? 아직? 강의 다 들어보고 하시려고요? 네, 글쎄요. 네, 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연금 같은 경우 이제 미리미리 털어서 갚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빚을 빨리 갚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네,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을 만드는 모든 행위. 네, 이것이 저희는 재테크에 포함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보험사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있던 연금 그냥 단순히 볼게요. 연금은 돈이에요, 실물이에요? 돈이었죠. 그래서
떨어지는 돈이었는데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냐? 우리는 가난을 대물림하고 우리가 근근히 살면서 불입한 연금으로 그들은 빌딩을 사더라. 이게 이제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원칙도 말씀드렸죠. 3원칙.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되고 지금 당장 수익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마지막에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다였고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그것이 실질 수익, 즉 돈 계산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차이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재산 상태는 엄청나게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 또 뭘 했죠? 보장성 보험에서 비용을 했었죠. 그래서 소멸성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 보험을 봤더니 환급형인지 소멸성인지 구분이 되시던가요? 안 되세요? 끄덕끄덕 하시는데, 보셨어요, 선생님? 어때요? 집에 가서 보시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성 잡았기 때문에 보장성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연금 막 저축 이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럼 난리 났겠네요, 이제. 근데 지금쯤이면 지진 날 텐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잡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지금 그럼 증권을 갖고 오신 분 계시면 제가 한번 보면서 사례와 더불어서 한번 또 말씀을 이어갈게요. 갖고 오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딴 거요? 연금입니다. 연금이요? 다른 분들 없으세요? 없으면 마지막 시간에 할까요? 사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수업 들은 것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지난 시간까지 들은 것 중에. 없으시면 이제 진도를 또 나갈 건데, 진도보다는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궁금하신 거. 실제 돌아가서 검토해 보셨을 때. 없으면 바로 나갈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시선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험인데요. 보험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여기 보험 없으신 분들이 없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일단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보험을 가입할 때 순서는요. 범위를 먼저 봐야 됩니다. 범위.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보장 범주가 적은 게 좋아요? 넓은 게 좋아요? 넓은 게 좋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쪼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개서 얘만 돼 있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가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범주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 A, B로 했던 비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보장성 보험에서 소멸성이냐 환급형이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보장성은 맞아요. 둘 다 보장성은 맞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에 환급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는 소멸성을 들었을 때 비용이 아껴지더라. 그만큼 우리는 돈을 운영할 수 있더라. 그 원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설계사분들이랑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요, 제가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시장의 형태인데요. 범주를 보는 설계사는 시중에 한 50%도 안 됩니다. 이것도 잘 몰라요. 교육을 받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또 신기하게도 생명보험사가 있고 손해보험사가 있거든요. 이 차이를 아는 분들도 흔치 않아요. 그래서 생명은 손해를 모르고요. 손해보험사는 생명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상품을 또 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잘못 왜곡된 정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정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요. 여기까지도 보기 힘든데 여기까지 보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봤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입을 안 했겠죠. 그래서 비용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 보장 기간입니다. 맞나요? 기간이 짧은 게 좋대요? 긴 게 좋대요? 긴 게 좋대요. 뻥이었어요. 그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그죠? 어떤 거는 긴 게 좋고요. 어떤 건 짧은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턱대고 긴 게 좋다라고 해서 60세에서 80세, 80세에서 100세. 지금은 종신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크기입니다. 크기. 보장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모자란 거잖아요. 이런 경우. 오히려 또 반대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이 들어오는 경우. 더 받으면 좋긴 한데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의 상품을 비교해 주세요.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죠? 회사별로 쫙 깔아놓고 회사별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안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네, 안중이에요. 의미 없어요. 네, 정말 의미 없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설계사는요. 네, 요거를 설계사를 어떤 의미로 얘기할까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원칙을 다 지켜서 판매하는 역할로만 본다고 치면, 네, 설계사는 어떻게 보면 브로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상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짠 거지, 판매를 대행하는 거지, 상품을 구성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원칙을 안다면 설계사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사한테 맡겨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엉망이에요? 네. 거봐요.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설계사를 만나면 괜찮긴 한데, 좋은 설계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어떤 기준만 갖고 본다면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또 보셔야 되는 게요. 네. 보장해주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사례로 갈 건데, 보장해주는 형태가 뭐가 있냐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되고요. 보장해주는 형태는 정액보험과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액보장은 뭐예요? 정해진 상황에 정액보장이거든요. 정해진 상황에 정해진 액수를 준다 해서 정액보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 죽음 1억 줄게, 정액보험이에요. 암보험, 암에 걸리면 1,000만 원 드릴게요. 정액보험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보장해주는 형태가 정액보험이 있고요. 실비보험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정해진 상황이 없어요. 뭐만 있죠? 실제 들어간 비용이 얼마야? 요것만 있어요. 그래서 병원비 얼마 쓰셨어요? 검사, 치료, 입원, 수술 모든 재반 비용을 다 드릴게요. 이게 실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보험 분쟁이라 그래요. 왜 보험을 가입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정액에서 많을까요? 실비에서 많을까요? 실비에서요? 정액에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볼게요. 내가 범주를요, 이만큼 중에서요, 요만큼만 가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1mm를 벗어나, 요만큼에 대한 거를. 정해진 상에서 벗어났네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이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저 1mm를 가지고 늘까 뺄까를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해보면 코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달라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여기 있어요. 자, 근데 보험은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경우에 따라 받고 못 받고가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 받아야 돼요? 필요할 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실비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고지 위반 정도지, 고지 위반이 없는 정상적인 계약에서는 실비는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게요. 얼마 쓰셨어요, 그냥. 네, 얼마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입원, 수술, 치료, 검사 모든 재반 비용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비가 건강보험공단과 똑같은 보장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보험료에 전체 의료비라고 하죠.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누가 해줘요? 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나머지를 누가 해요? 네, 민영의료보험이 해준다. 이거를 실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비는 회사마다 구분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비는 전 회사, 금융감독원에서 다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약관을. 네, 그래서 어디를 뭐 가입하는데 비교하고 이거 다 의미 없는 게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험에 대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그래서 이제 보장의 범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사망. 그죠?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건강. 다치면 어떻게 할 거야? 상해.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고 치면 여기 번외로 그 다음에 운전자. 이 자동차 보험이랑 틀립니다.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요 정도로 보시면 이게 한 보장의 범주가 다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보냐면요. 건강하면 그냥 크게 세 개밖에 없어요. 암, 일대 질병. 뇌가 없으면 죽으니까 뇌. 심장이 안 떠도 죽으니까 심장. 이렇게 해서 요걸 3대 질환이라고 하고요. 암은 1대, 치사율이 제일 높으니까 뇌, 심장은 2대 질병. 이렇게 묶어서 일반적인 경우에 요 세 개를 건강보험이라고 하더라. 보험사 상관없이. 전체 보험사가 암, 뇌, 심장을 가장 핵심 보장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 건강, 상해는 뭐예요? 안 죽고 다쳤을 때.
그래서 이제 후유장애를 얘기합니다. 요것을 이제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 그래서 정액과 실비를 같이 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거 외에 크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제 하나씩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우리한테 어떤 뻥을 쳤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5만 원짜리 보험을 들고 10만 원짜리 보험을 드는 사람을 공부했었는데 종신보험을 얘기했었어요. 그죠? 종신보험의 뜻이 뭐라고요? 보장 범주가 뭐예요, 일단? 보장 범위가 사망이네요? 사망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보험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는 기간에다 이름을 붙여요? 범주에다 이름을 붙여요? 범주 이름을 붙입니다. 사망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이거 다 범주거든요. 그죠? 근데 걔는 사망을 범주로 하는데 종신이라는 거는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일하게 기간에 이름을 붙인 상품이 종신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사망보험은 왜 드시는 거예요? 사망보험은? 선생님 사망보험 드셨어요? 네. 얼마짜리? 죽으면 얼마 나가요? 죽으면 1억이요. 왜 이렇게 조금 드셨어요? 네.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사망보험이라는 걸 왜 드셨어요? 들 때 영업사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제가 이제 죽으면 네. 제 아내하고 자녀들이 네. 갑자기 제가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데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맞죠? 좀 자리 잡는데 좀 가지라고 해서. 네 맞나요? 이 말에 동의하셨죠?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어떤 경제적 수익 그 활동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망 또는 거의 1급 장애 시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공포를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입하면 가족사랑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보장자산 이런 얘기하고. 오케이. 다들 뭐 드는. 다들 그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 게 이들의 말이 어디에서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사망보장이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또 이런 보험 강의를 하면은요, 그래서 보험 필요 없어. 보험은 사기야.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삐이에요. 보험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사망으로 인해서 소득을 못 갖다 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돈을 걷어가지고요.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한테 주자. 이게 약속이에요. 품앗이 같은 겁니다. 제도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은 기간을 한번 따져볼게요. 기간. 이렇게 해서 기간을 한번 따져볼게요. 선생님,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 아유, 딱 좋으실 때네. 좋겠다. 자, 30세면은요, 막내 자녀분이 몇 살이에요? 3살이요. 3살. 2세 또 계획이 있으세요? 둘째? 첫째가 5살. 첫째가 5살. 아, 죄송합니다. 2명이나 있어요? 네. 힘드시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3세, 5세면 막내로 계산하자고요. 이분이 경제적 활동을 책임지는 거는 평생인가요? 아니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인가요? 성장할 때까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60세가 돼요. 그러면 막내는 30살 뒤니 30년 뒤니까 33세가 되네요. 이 이후에는 사망보장이 필요할까요? 자녀한테 손 안 벌리는 생활자금, 노후자금이 필요할까요? 후자가 필요하죠. 손 안 벌리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닌가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만 사망보험을 받는다면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사망이라는 거는 왜 들어보면 내가 빨리 죽을 경우입니다. 돈을 이렇게 벌어다 줘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벌어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까내려 가잖아요. 이때는 버는 경우, 이때는 노후. 맞나요? 이때는 뭐가 걱정돼요? 돈을 쓰는데 안 죽어요. 너무 오래 사는 게 걱정되고, 여기는 돈을 버는데 빨리 죽는 게 걱정되고, 이 두 가지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래서 요거를 다이투 쓴이라 그래요. 빨리 죽는 경우, 요 부분. 근데 왜 사망을 종신까지 들어야 되죠?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아닌가요? 자,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낳는지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요. 보험은 확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싸고요. 확률이 높으면 비싸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죽으실 분들 계세요? 안 돌아가실 분?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시기가 다르지 사람은 결국에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죠? 순서도 없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죽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100%짜리 보험이 되네요? 그럼 보험료는 쌀까요? 비쌀까요? 엄청 비싸죠. 확률이 낮아야 싼 거잖아요. 근데 100%짜리 보험이에요. 싸요? 비싸요? 제일 비쌉니다. 그쵸? 제일 비싸요. 근데 제일 비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제일 비싼데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아니네요. 근데 비싼데 쓸모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뭐 아주 옛날 자료라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한 지가 워낙 오래되고, 그 뒤에는 이제 제가 뭐 이런 수치를 딱딱 맞힐 이유가 그 흐름을 보다 보니까 오차는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60세 이전에 그러면 죽는 경우가 흔한가요? 종신으로 하면 100%니까 보험료가 비싼데, 자녀가 성장할 시기까지만 나는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거야 한다 치면 60세 이전에 죽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흔한가요? 안 흔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각인되냐고요? 너무 충격이 커서. 그죠? 충격이 커서 기억되는 거지 동시다발적으로 막 60세 이전에 죽어나가지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는 확률이 그러면 종신에서 60세 이전은 확률이 줄어요? 늘어요? 줄죠. 몇 프로 주냐면 8% 정도까지 줍니다. 그럼 보험료가 엄청 싸지겠네요? 자, 이제 8%짜리 확률을 들 거냐 100%짜리를 들 거냐 이 게임이거든요. 뭐가 쌀까요? 8%짜리가 92% 싸지겠네요. 쉽게 보면. 네, 그래서 싸요. 네, 그럼 이런 보험이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요,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 시 보험금을 드린다 그래서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있어요. 생명보험사는 정기보험, 네, 손해보험사는 새만기보험, 몇 세까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뭐 30세 기준으로 한 1억을 보장받는다 치면 보험료 2만 원에서 3만 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걸 종신보험을 하잖아요. 한 20몇만 원 나올걸요. 이제 돈이 아껴지는 게 좀 보이세요? 네, 이런 것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또 이제 어떤 말장난을 하냐면요, 이후에 여기는 그러면 이때까지 사망을 보장받고 이때 가서 연금 전환해서 쓸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뻥을 치잖아요. 기능은 사실인데 그 연금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연금을 따로 안 모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B형 보험,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적립금을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네, 이 적립금을 가지고 이 적립금과 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을요, 60세가 됐을 때 연금을 준다는 얘기는 이 사망 보장을요 해지시키는 거예요. 해지해요. 그래서 이때 연금으로 전하면 사망보험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해지하면 뭐가 나오죠? 해약환급금이 나오죠. 이걸 연금 자원으로 할부로 다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익률이 개판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사망보장 100%짜리를 들었다가 해약한 거잖아요. 이 손실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우리한테. 걔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네, 죽을 확률이 적을 때가 끝났거든요. 이제 높아지는 92% 구간인데 이걸 해약해요. 그죠? 그리고 1억 줄 건 어떻게 줘요? 할부로? 근근히 살게 주네요. 목돈을 주는 게 좋을까요? 주는 입장에서 할부로 주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그래서 푼돈 주다가 네, 죽으면 아무것도 없네요. 네, 연금 전환도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게 종신보험이에요. 이 밑에 이제 특약을 넣어놔가지고 뭐 종합보험 이러는데요. 보험은 특약을 따로 들어도 되고 묶어 들어도 되기 때문에 네, 굳이 종신에다가 특약을 넣어서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내 같은 보험 중에 나 요건 좀 궁금하다 하시는 거. 이렇게 오늘은 다들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지?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들이 말장난 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망에 대해서 보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 보장이 필요한데 굳이 죽을 때까지는 필요 없더라. 그래서 모든 보험사가 종신보험을 팔려고 혈안이 돼 있고요. 수당도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아까 기간이 길다가 좋았는데 기간이 짧을 때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실비보험은 기간이 긴 게 좋은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필요한 시기,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하는 시기까지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오히려 이걸 종신보험을 드는 것보다도요. 나머지 차익 있잖아요. 정액보험을 들고 정기보험을 들고 차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더 큰 돈을 60세의 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더라. 요거는 부록입니다. 덤입니다. 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본인들 이야기를 좀 생각해 주세요. CI 보험 혹시 아세요? 리빙케어 CI 보험. 근데 이렇게 중도에 땡겨 받는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다들. 이건 넘어갈까요? 네, CI 보험은 이제 사망보험금을 암내 심장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미리 사망보험을 땡겨서 사망하기 이전에 병원비로 써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사망보험금은 나의 부재시를 대비한 거고요. 건강보험은 별도로 암내 심장에서 해결을 해야지 사망보험금을 땡겨서 이 치료비로 써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설계입니다. 너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이 논리 자체를 그들 스스로가 깬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망보험을 땡겨 쓰게 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사망보험금을 1억짜리를 들었으면 근데 50% 땡겨주는 게 있고 80% 땡겨주는 게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고요. 땡겨주는 만큼 사망보험금이 줄어서 결국에 암에 걸려서 죽었다면 1억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이걸 따로따로 들잖아요. 그럼 암보험 따로 받고 사망보험 따로 받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거든요. 그걸 명확히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CI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건 이미 뭐 업계에서 소문이 나 있어서 지들끼리 지가 팔아놓고 지들끼리 또 서로 욕해요. 근데 이걸 왜 팔았어? 별로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신다면 그 이전에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차 종신보험을 끝내고요. 뭐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을 또 한번 나가볼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보험이 어떤 게 있으세요? 네, 몇 인 가족의 보험료 얼마? 일단은 자녀가 둘이니까 뭐 4인 가족에. 네. 사례를 갖고 해야 재밌으니까. 그죠? 한 20만 원 정도요? 20만 원? 아까 사망보험 1억짜리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얼마예요? 그때 한 2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 정기보험으로 드신 게 맞아요? 네. 아, 그럼 잘 되셨네요. 근데 아까 되게 심각한 표정을 줘가지고. 아니 저는 있는데 네. 아내가 보험이 없어서. 아, 네. 선생님 건 있고. 네. 아무튼 그래서 4인 가족에 20만 원. 이건 굉장히 싸게. 네. 어쨌든 설계를 그렇게 나쁘진 않게 들으셨네요. 네. 근데 연금이 있으셨던 거예요? 연금 별도로. 별도로 네. 있으셨던 거고. 그거는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네, 의지와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꼭 잘못되면 남 탓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러면 대출도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험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연금과 대출이 있는데 이거 털어서 빚을 갚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연금이 네. 그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아시는 분이 네. 거의 뭐 강매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아, 우리 다 그렇게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분 없을걸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좀 달라서 제가 좀 얘기는 좀 해놨는데 뭐 결국 아버지께서는 뭐 해약하면 손해지 않느냐. 네. 지금 뭐 그런 단계 있습니다. 아, 해약하면 손해지 않느냐. 여기 계신 분들 그거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가입해 놓은 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자꾸 우리 현안의 문제를 하나씩 넘어가 보자고요. 그죠? 가입해 놓은 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안 했나요? 아니, 저는 해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생각을 하면 설득이 안 되잖아요. 돈은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가 더 수익률이 좋을까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뭐가 더 수익률이 좋을까요? 은행에 넣는 것이 나아요. 일단 빚을 갚는 게. 일단 빚을. 네, 대출이 있으시죠? 네. 네, 연금은 가입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3년. 3년이요? 3년이 조금 안 되고. 네. 아, 요거 증권 자료 갖고 오셨으면 제가 더 리얼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연금이라 함은 사업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마이너스에서 시작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3년이면 아직 원금 도달 시기가 아닙니다. 한 7년에서 8년 정도가 돼야 지금 원금이 되는데 아직 여기거든요.
그럼 이걸 앞으로 4년, 5년을 더 유지하는 게 좋을까? 지금 당장 해약하는 게 좋을까?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연금은 해약과 동시에 손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가입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해약하나 1년 뒤에 해약하나 3년 뒤에 해약하나 그 손실이 줄지 않습니다. 더 늘어나죠. 늘지도 않고 그냥 또이또이인데요. 네, 유지할수록 손해인 게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를 네, 연금은요. 납입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품이 유지되는 내내 냅니다. 그 중에서 네, 앞에 선납한 사업비가 끝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연금을 받을 때도 수수료 떼고 나옵니다. 엄청나요, 사실은.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7년이 지나서 원금인 것보다 그냥 간단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걸 털어서 빚을 갚고요. 그 다음에 연금에 불입할 돈을 또 빚을 갚고요. 연금에 있는 돈을 빚을 갚으면 빚이 그만큼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또 줄 거잖아요. 그것만큼 또 상환을 하면 빚 갚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는 되게 그 대출 이자가 싸서 몇 프로짜리요? 지금 3.2%인가요? 그 싼 거예요? 네, 되게 좀 많으신가 봐요. 아니 이게 대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네. 네, 좀 싸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연금이 아니 대출이 3.2%잖아요. 마이너스 지난 시간에 재무제표 그렸었잖아요. 첫째 시간에 연금은 사업비가 몇 프로일까요? 모르겠어요. 네. 어디 회사 거예요? 한국생명. 흥국생명. 뭐 사업비가 그나마 좀 싼 건데요. 제일 싼 게 11%입니다. 네. 그럼 요거도 한 마이너스 14%거든요. 네. 연금이 14% 이상의 수익이 나야 본전입니다. 안 나겠죠. 날 수가 없죠. 네. 그런 연금 우리 다 가입할걸요? 네. 3%가 싼 게 아니고 얘가 사업비가 너무 비싸고요. 이걸 유지하면 이거 계속 내거든요. 네. 얘를 갚는 게 오히려 돈이 모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수익이 좋아집니다. 이건 되게 그냥 결정이 된, 답이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수학시험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지금 선생님께서 내고 계신 거죠? 아니. 아, 누가 내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아버님이. 명의만 드렸던 거죠. 제 명의만. 아, 요거 좀 어려워요. 요거는 상황을 풀기가 어려워요. 요걸 깨자니 아빠가 돈을 안 줄 것 같고. 아니 그 원래는 네. 처음에 가입을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약관 대출이라고 해서 내가 낸 보험에 내가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건데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일단 뭐 저기 돈 갖고 있어봐야 쓰니까 네. 연금 가입을 하고 네. 2년이 지나면 내가 낸 돈의 반은 약관 대출 없이 언제든지 빼고 넣고 할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네네. 분명히. 네. 근데 이제 2년이 지난 작년쯤에 이제 그거를 한번 알아봤더니만 네. 약관 대출 이자가 한 4.1%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내 돈 내고 대출 받아야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계속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얘기만 해놓은 상태에서 네.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네.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설득하고 있죠. 네. 아버님께는요. 연금을 들어주시는 것보다 빚을 갚아주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만약에 아버님이 빚을 갖고 더 이상 돈을 안 줄 거야 이러면 그냥 연금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현찰을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현실적인 대안을 우린 찾아가야 돼요. 합의입니다, 합의.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 돈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연금은 그럼 깨지 마시고요, 그냥. 네, 유지하셨다가 나중에 목돈으로 받으시는 걸로. 그게 아니 선생님한테는 왠지 아빠한테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받는 게 사업비를 떼든지 말든지 어쨌든 받는 게 이건 맞으니까. 네. 아무튼 빚을 먼저 갚는 게 맞습니다. 네, 현재는. 네, 이거는 무조건 뭐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계산할게요. 지금 예약하나 1년 뒤 예약하나 2년 뒤 예약하나 3년 뒤 예약하나 해약 금액, 손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월보험료의 한 6개월 정도를 손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손실이면 지금 빨리 예약해서 그 불이익 금액만큼은 이자를 대출을 갚는 게 맞고 그래서 이자를 줄이는 게 맞고요. 근데 그만큼 또 목돈의 수익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해약환급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좀 놀라운 게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보험회사가 가장 손쉽게 뻥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만 원짜리를요. 10만 원씩 1년 내면 얼마예요? 10만 원. 네, 1년 내면 120이에요. 요때는 환급률이 50% 정도 된대. 연금이면 50%.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 손실이 얼마에 마이너스 60만 원이네요. 맞죠? 네. 50% 주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2년 되면은요 24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환급률이 올라갑니다. 60%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7, 8년 되면 100%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속는 게 있습니다. 뭘 속냐면 이 환급 퍼센트에만 집중하시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뭐에 따라 연동돼요? 금액의 크기. 자, 보세요. 240%에 60%를 주면 40%가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240에 40%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6만 원. 시간이 지나니까 퍼센트는 올라갔어요. 근데 손실 금액은요? 네, 요걸 보셔야 됩니다. 네, 매번 다 속더라고요. 네, 환급률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예요. 원금이 도달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 드린 거고 이게 뭐 종신보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상품은요, 유지할수록 손해입니다. 낸 돈을 생각하지 마세요. 낸 돈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낸 돈을 못 받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당장 가용하실 수 있는 자원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10년이면 이제 사업비가 확 준다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럼 유지를 해야 돼요? 아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갈게요. 아주 큰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하나만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돈 가치는 떨어져야 올라가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떨어지겠네요? 10년 동안 떨어지는 걸 때려 맞는 거네요? 사업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업비는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 중에 하나지 걔가 전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떨어지는 돈을 계속 갖고 있으면 또 어려워지겠네요? 망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보험사에서 약속해주는 네. 비율만큼 네. 자기는 못 찾겠다 네.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못 찾게 되게 무슨 말이죠? 제가 이제 다른 분 강연을 소개시켜줬더니 네. 이제 그분이 오시지는 못하지만은 네. 자기가 그 연금보험을 지금 10년째 벌써 넣었다. 네.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사업비가 이제 지금처럼 많이 들지는 않는데 네. 이제 그 사업비를 빼고 나머지 이제 보장해주는 그 비율이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뭐 펀드나 뭐 주식이나 다른 대안을 못 찾겠다? 그럴 땐 유지가 맞아요. 대안을 못 찾겠다 하면. 근데 못 찾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되게 못 찾지 않는 게 아까 우리가 실물 올라가는 실물이 뭐가 있다 그랬죠? 왜? 안 해요? 그분이 저기 예전에 그 자기 전세금만큼을 조금만 돈을 더 버텼으면 집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는데 네. 안 사고 지나갔더니 네. 막 훨씬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2배 3배 뛰어가지고 네. 집을 아직도 못 사고 있다. 거 보세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어요. 실물이 올라간다는 거를. 근데 또 돈에다가 유지하겠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도서관에서도요, 어떤 한 분이요, 집을 2015년도에 샀는데, 3억 5천에 샀는데 지금은 평가 금액이 6억이래요. 그래서 1년에 이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3억 5천 넣어서 2억 5천을 번 거니까 23%. 근데 연금은 7년 지났는데 원금. 네, 눈앞에서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수익률 높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는 줄 알아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자금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건데 우리는 자꾸 상품으로 국한이 돼요. 뭐 연금 아니면 적금 아니면 보험 아니면 뭐 부동산 이게 아니고요. 지금보다 나아지는 모든 행위. 그래서 이분은 뭔가를 가입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지해서 대출을 갚는 행위가 지금보다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똑같은 돈을 불입했을 때 대출을 갚는 게 수익률이 더 빨라집니다. 일정 기간이 있을 때 모인 자산 규모가 달라져요. 순자산이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분은 전세금에다가 연금부를 더 보탰으면 그 집을 사셨. 그쵸. 오히려 그럼 지금 몇 배 오른 집을 갖고 계시겠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게요? 그분은 맨날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반값으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네. 자본주의부터 다시 공부해봐야 되죠. 미국이 그래서 78년간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어디까지 올랐었냐면요. 미국의 그 부동산 다큐를 보면은요. 걔네가 텍사스라는 지역은요. 사막이었대요. 그죠? 그래서 텍사스 뭐 살인 영화도 많고요. 근데 거기가 도시로 변모했잖아요. 그래서 실입주자가 없는 지역도 집을 엄청나게 해서 미국 영화 보면 집이 작든가요? 크든가요?
얘네는 무슨 가난한데 집이 3층 집이고 그죠? 애들 방마다 뭐 침대 다 있고. 근데 심지어 그래서 그 다큐가 뭘 찍냐면은요, 그런 이제 풀장 있는 집. 왜 갔더니 풀장에 악어가 살더라고요. 사람은 없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네, 우리나라의 집값이 떨어질 거다 얘기는요, 너무 근거가 없는 게,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건 못 맞추겠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진 않을까. 네. 그래서 뭐 그분이 맞을 수 있고 제가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집을 살래요. 네.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한 2개 살래요. 네. 뭐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물론 이제 저는 부동산 투자만 하자 이건 아니고요.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투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자산 운용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고요. 사회 제도가 좋아져야 돼서 오히려 우리가 집 걱정 없고 노후 걱정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으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당면한 과제에서 집을 회피한다? 네. 그분이 지금 그때 집을 샀으면 2배, 3배 올랐는데 거기서 반값 떨어져도 이익이네요. 네, 그쵸? 네, 그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분은 또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떨어지겠지 하면서 지금 이제 돈을 투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 그쵸. 그래서 미국은 78년, 우리는 이제 25년 됐거든요. 네.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28년 됐구나. 네. 근데 일본은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거는 요거는 이제 저 말고도 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좀 하셨다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일본 얘기만 나오면 좀 화가 나요. 그죠? 우리나라는요, 일본을 따라간대요. 도대체 뭘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걔네 세계경제대국 2위거든요? 우리 2위 못 따라가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건 문화가 좀 비슷한 건 맞는데요. 경제구조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못 따라간다는 걸 인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노력, 그걸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일본은 집값이 떨어졌는데요. 인구가 줄었나요? 인구가 노령화가 됐지 인구 안 줄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령화가 되면 길거리에 사나요? 아니요. 다 집이 필요해요. 근데 인구가 줄지도 않은데 왜 인구 구조를 일본 얘기하면서 집값이 떨어졌다 이런 망언을 하죠?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노령화가 되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아닌데요? 그럼 이 거꾸로 가볼게요. 최근에 우리나라 집값이 2~3배 올랐잖아요. 2~3년 사이에. 그럼 인구가 갑자기 늘었나요? 안 늘었어요.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집값은 올라요. 자, 그래서 인구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미쳐요. 근데 그게 지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요. 그럼 집값을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뭐였죠? 오히려 금융시장 완화였습니다. 대출이었습니다. 당장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타잔이 빤스를 입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 뭐예요? 더워서. 집값이 움직이는 가장 많은 요인 중에 집값이 오른 이유 대출. 이해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핵심을 먼저 짚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본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좀 좋은 대학을 갔을 텐데 좀 아쉬워요. 이게 사회 나가서 몇 번 망하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나와서 이제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공부해보니까 재밌어요. 우리나라가 한때는요, 일본을 무시했더라고요. 쪽발이, 오랑캐, 외놈 이렇게 해서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았기 때문에 힘도 약했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일본 통일 이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백제에서 막 문물이 넘어가고, 그러던 일본이요. 근데 일본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딱 3명밖에 없습니다. 3인의 영웅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다 노부나가? 아니,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주범 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일본 초대 통일 제국을 이룩한 누구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인방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도 뭐 세계 역사를 보면 좀 배울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지금 그때까지 넘어가냐면 일본은 그 이전 시대를 보면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사무라이 다시잖아요. 와, 일본 그 만화 켄신 나오는 만화는 멋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좋아하진 않지만 걔네들이 이제 임진왜란 주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만화 자체를 보면 내용은 재밌어요. 그죠?
자, 근데 볼게요. 그때 사무라이라는 아이들의 그 직함이라고 할게요. 역할은 뭐였어요? 원래는 성주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이 되게 많고요. 걔네들은 국가 개념이 아니고요. 성주 개념의 어떤 국가단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전쟁이 끊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그렇게 성문화가 문란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애가 있어야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그런 성문화 파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예, 연례 행사로. 그런 잔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라는 제도가 태어나는데 이 사무라이는 뭐라는 거냐면요. 성주를 지키는 사람 호위무사들이잖아요. 전쟁에 나오면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고 외부 성에서 침입하면 또 막아주고. 그래서 얘네들한테는요. 특별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살인면허입니다. 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도 돼. 근데 이 면허가 부여된 게 사무라이래요. 그래서 사무라이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선생님한테만 여쭤보면 좀 죄송하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사무라이가 됐어요.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물론 위에 성주는 이제 충성을 해야겠지만 그죠? 걔는 막 회복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 하실래요? 상인들을 족쳐서 돈을 좀 그래서 돈도 많아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어요. 이미 그건 해결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하실래요? 집이 좀 큰 놈이 있으면 뺏어 집도 있어요. 어차피 성주 다음에 큰 집으로 돼요. 또 그 다음엔요. 부인들이 좀 많이 얻어내야 안 돼요. 이거는 네,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자를 뺐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인을 늘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부인을 늘리니까 피곤해져요. 그래서 쉽게 남의 여자를 겁탈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의 옷이 이건 가설인데요. 인정하는 학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의 그 여자분들이 입는 옷 뭐라 그러죠? 기모노라 그러나? 거기 등에 뭐가 있죠? 등에 리본 담요입니다. 그게 뭐죠? 아무 데서나 네, 몸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없으면 아프잖아요. 살기 위해서 담요를 뒤에 메고 다녔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무라이 문화에 유래된 문화 중에 그 부정하는 것도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뭐 그냥 인류의 역사니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요. 여자분들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에요. 뭐 여성 폄하가 아닙니다. 몸을 바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몸을 바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남자는요. 목숨을 바쳐서 제가 그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사무라이예요? 제가 이제 그 부족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목숨을 바칠게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는데요. 전쟁에 져가지고요. 성주가 바뀌어요. 그럼 거기다 또 목숨을 바칠게요. 그 입장에서 저를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여자분들이야. 몸을 바쳤다고 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남자는요.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될 것 같은데. 돈 이미 다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줘도 다 뺏겨요, 어차피. 근데 뺏고 죽이면 되잖아요. 그쵸? 얼마나 편해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었을까요? 뭐 성을 쌓는다든가 다리를 지어준다든가 일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이야 당연히 해주죠. 안 그러면 죽일 수 있는데. 제가 살기 위해서 일본에 어떤 문화가 탄생했을까요?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잔재합니다, 그 문화가. 그게 뭐죠? 일본에 존재하는 문화. 일본에 가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가업승계 기억나지 않으세요? 나는 네? 양자에 양자 말고 이상한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거 말고요. 농담입니다. 저거 있잖아요. 나는 우리 집밖에 할 수가 우리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 기술입니다. 맞습니다. 장인이네. 그죠, 장인 정신. 이제 좀 와닿으시죠? 근데 일본은요, 이때 장인 정신이 발전합니다. 왜? 그래서 성주가 바뀌면은요,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은요, 저밖에 못해요. 저를 죽이면 이 혜택을 못 보십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나는 거죠. 맞나요? 네, 저는 그게 맞을 거라고 봐요. 저도 공부한 일부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기술이 어디까지 가요? 얘네도 엄청납니다. 백지에서 넘어간 그 건축회사는요, 현재 150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는 무슨 타코야키잖아요. 문어빵. 요거 꾸는데 3대가 굽고.
라면 하나를 꿔도 3대가 굽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홍하상 교수라는 분이 일본을 공부하신 분인데 오사카의 상인들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야, 너 몇 년 됐어 해서 야, 우리 300년밖에 안 됐어. 미쳤어? 300년 밖에 안 됐지. 야, 옆집은 700년 됐어 막 이래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의 특별한 그래서 걔네들은요. 동종 업계에서도 집집마다 맛이 다 달라요. 네, 오뎅집을 해도 맛이 다르고 초밥을 해도 맛이 다르고 집집마다 다 달라서 그것을 자기네 10년 전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걔네 막 우리는 목숨 걸고 할까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진짜. 근데 그렇게 신념을 하지 않으면 걸지 않으면 근데 차별화가 안 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들 상업 문화와 상인 문화, 우리 상인 문화가 다릅니다. 걔네는 자기네 동종업계끼리 똘똘 뭉쳐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경쟁하잖아요. 상인끼리. 이게 다릅니다. 아무튼 근데 기술만 있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과 돈이 만날 때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이 장인 정신이 잠재돼 있던 상황에 일본이 뭘 하죠? 언제 돈을 벌죠? 아쉽게도 우리나라 6.25 때 전쟁 특수로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의 제조업이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미제하면 좋았던 때가 뭐로 바뀌죠? 일제로 바뀌면서 소니 아이와 즉 전자제품이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자, 그랬더니 전자제품의 가장 강대국은 원래 어디였어요? 미국입니다. 에디슨 회사. 그죠? G인가요? 제네럴 일렉트릭인가? 하여튼 걔네가 근데 휘어잡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란 나라가 자기네 거보다 싸고 더 좋은 제품으로 경쟁이 우위를 점하고요. 전 세계 시장을 뺏어가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요? 지금 트럼프도 무역전쟁 외치잖아요. 네, 그땐 더 심했습니다. 말 바꾸는 거. 달러 근본위제도 없앤 애들인데. 그래서 그때 뭐 하죠? 미국의 프라자라는 호텔에 네, 유럽의 정상들을 불러서요. 네, 그때 딱 두 개 나라가 타 계십니다. 독일과 일본. 독일과 일본은 좀 비슷하거든요. 제조업을 잘해요. 그죠? 그래서 뭘 하냐면 얘네들 때문에 자국의 제조업이 힘들지 않아?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냈어. 뭔데요? 네, 환율 전쟁 합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에나 절상이라고 그러죠. 네, 걔네의 그 화폐 가치를 2배로 올려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입하는 입장에서는요. 근데 10,000원짜리 하던 게 다음날 20,000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건방졌었냐면요. 하도 장사가 잘 되니까 공장도 짓고 직원도 뽑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가 나와요? 종신고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죽을 때까지 근무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자부심이 넘쳐요. 그렇게 이제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아놨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안 팔려요. 돈을 벌어야지 이걸 갚잖아요. 망하네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이걸 망하는 걸 지켜볼까요? 아니면 도와줄까요? 도와주죠. 근데 어떻게 도와줘요? 고금리로 도와줘요? 저금리로 도와줘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제로금리가 그때 탄생합니다. 제로는 아니었지만 2%대 금리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 일본 대출 받아갖고 사업하시는 분들 빌딩 사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그게 2000년대까지 남아 있었어요. 엔화 대출. 무튼 그래서 일본이요 똑같아요. 아까 뉴딜 정책 때도 어떤 게 있었죠? 돈이 없는 근로자들한테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부동산으로 갑니다. 일본에 그렇게 풀린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이요 어떻게 성장을 하죠? 얘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산업은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을 해야지 금융산업 기반은 다 거품입니다. 근데 이걸로 뭐 GDP 올라 이거 의미 없어요.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최고점에 도쿄만 팔아도요. 도쿄에 있는 집을 팔면 미국 전역의 땅을 사고도 남는다라는 설이 있었고요. 이때 33평 아파트가 뭐 통계 자료마다 다른데 어떤 뭐 200몇억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본 자료는 한 120억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 33평 아파트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남 아파트가 120억. 그게 떨어져요. 이게 떨어져요 다시. 떨어진 게 얼마죠? 지금 현재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60억대거든요. 이게 떨어진 건지 올라간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게 일본의 현실이고요. 우리나라는 네, 세계 2위를 한 적도 없고 환율 전쟁을 맞은 만큼 우리가 뭐 세계 시장을 위협한 적도 없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일본과 너무 달라요.
인구 구조랑은 상관이 없더라고. 일본의 집값은 인구 구조랑 아무 상관이 없던데요. 근데 이제 왜 그 다큐를 보면 다큐가 실수를 한 게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그 다큐도 굉장히 실수하는 거 많거든. 되게 편협된 자료. 특정 지역의 특정 시기에 그것만 찍어가지고 전체 시장처럼 얘기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요. 일본의 부동산을 보면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위성도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도쿄가 있으면 이 주변 신도시라고 하죠. 우리나라 따지면 뭐예요? 강북에 뭐가 있죠? 일산, 강남에 분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떨렁 2개 지었었어요. 근데 일본은 이때 돈이 풀리면서 몇 개를 짓죠? 네, 10몇 개를 져요. 이거 다 위성도시가 수도권에서 다 30-40km 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너무 많은 공급 물량이 되니까 처음에는 건설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거품이 꺼질 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빈집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인구 구조가 아니고 애초에 공급 과잉입니다. 네, 너무 많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간 빈집이 널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가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그 변동 주기를 공부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아니어서, 근데 어쨌든 부동산은 공부하시면 이런 주기는 공부할 수 있더라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 이제 요거 답이 되셨나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너무 달랐고요. 하나 이제 홧김에 성토를 하자면,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집이란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안 오를 거라고 얘기했던 분이 어디서 월급을 받는지 봤더니 금융회사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펀드를 팔고요, 빌딩을 사더라고요. 이런, 네, 우리한테 집도 못 살게 하면서 지들은 그러면 빌딩을 팔았어야죠. 빌딩은 더 짓던데요.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믿는다라는 거죠. 네, 욕을 해야 되는데, 그죠?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이 떨어질 거야 하는데, 물론 지금 어떤 정치제도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그 부동산 정책은요, 네, 일단 부동산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지속될지, 그 다음에 어떤 효과를 볼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의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대선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항상 변수가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제도가 아예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보다는 좀 건전한 투자의 문화가 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집값 오르면 좋죠. 근데 집 있는 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네. 그 보험을 말씀드리면 보험은 없으면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험을 없애자가 아니고요, 바르게 가입하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금융회사를 제가 이렇게 공부해보고 자본주의를 공부해보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되 바르게 갈자. 바르게 갈자예요. 바르게 갈자. 그리고 알고 거래하면 부작용이 없는데 모르고 할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라는 걸 속는 게요,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고지고대로 다 믿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해봤더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빚을 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좋지 않더라. 그래서 물가 안정 쪽에 기반을 두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으로 그렇게 겁을 주지만 실제 디플레이션이 온 적이 일시적으로 온 적이 있지 장기간으로 온 적도 없을 뿐더러,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소비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네, 기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개인도 어느 정도 잘 살아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마치 성장이 답인 것 마냥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희생돼야 되는 이런 문화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꽃은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적정선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을 봤더니 통제력이 없더라. 그래서 98년도 IMF 이후에 경제를 살리겠다고 뭘 했죠? 카드 활성화를 했더니 소비 통제력이 없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완화를 했더니 집값 상승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도 이미 나왔는데, 이래서 특정 소수는 좋아졌지만 절대 다수는요, 집도 못 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의식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공공의 재산이 있고 개인의 재산이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제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대출 규제를 강화시키는 건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이거는 뭐, 네, 우리가 더 좋은 교육이니까 저도 이런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누군가는 저한테 돌을 던질 거예요. 너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기 어려워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게 정상은 아닌데 일에서 벌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보험사인데요. 보험사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험은 소멸성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일단 보험은 크게 두 가지를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게 은행 다음이 보험이에요. 증권 투자 인구는요, 우리나라에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보험은요, 99.8%가 가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크게 이제 5개의 범주를 봤었어요. 5개. 네. 5개의 범주를 봤었는데요. 일단 법위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비용을 봐야 되는데, 요거 하나 그냥 결론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무조건 보장성 보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멸성이 있고, 환급형이 있는데, 무조건 소멸성을 들자입니다. 근데 무조건. 그래서 그것을 소개해주지 않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많다 보니 힘드시면 저희 회사 오세요. 제가 저희 회사 유튜브도 좀 구독 좀 눌러주시면은요. 그거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찍어서 다 올리고 있거든요. 하나씩. 그래서 네, 이따 갈 때 구독자가 얼만큼 느는지에 따라서 언제죠? 목요일날 강의가 달라질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범위가 있고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에 소멸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비용이 절감되는지 한번 사례를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 들죠. 운전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풀보장을 한번 써보자고요. 사망, 건강, 상해 또는 재해입니다. 네, 상해 또는 재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손해보험 표현, 이거는 생명보험 표현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누가 더 좋다 이런 걸 구분하는 의미는 없고요. 정액보장과 실비보장이 있는데요. 하도 보험사에서 실비를 파는 거에 대해서 돈이 안 되다 보니 설계사가 수익이 별로 안 돼요. 왔다 갔다 차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계사가 자기 수익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끼워 팔아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데요. 지금은 법적으로 실비는 단독으로밖에 못 팝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걸 소멸성으로 가입하잖아요. 실비, 건강상해 5천에 30으로 지금 다 통일됐고요. 이건 이번 한도 1년에 5천만 원까지, 이건 통화 한도 30만 원까지 하루 한도입니다. 5천에 30 이건 다 통일됐고요. 요거 가입하는데 20대 미만 만 원이 안 됩니다. 자녀분들은 그러니까 6,000원, 7,000원 나올 겁니다. 물론 태아는 좀 비싸요. 태아는 우리 실비 청구권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20대, 네, 30대, 그러니까 20에서 30대는요. 여기도 한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할 겁니다. 30에서 40대, 여기가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고요. 40에서 50대, 여기가 한 3만 원, 50에서 60대가 한 4만 원 정도. 요거밖에 안 들어요. 일단은 실비만 든다고 쳤을 때. 그러면 실비를 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어떤 병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보장 범주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률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어떻게 아플 거냐가 있어요. 아니면 뭐 어디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확률이 뭐예요? 언제입니다. 때입니다. 때, 시기. 네, 빨리 걸리느냐 나중에 걸리느냐 이건 또 달라져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비는요 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죽게거든요 치료하면. 그죠? 그래서 의료비 100% 면제 국가가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선택적 면제 국가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실비는요. 그럼 요거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실비는 옛날에 가입한 보험들 가끔 한도 1억 그 다음에 보장을 100%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죠. 100%짜리 자기 부담금 없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래요? 나쁜 거예요? 저 좋은 거 어느 분이세요? 네, 고개 숙이고 대답을 하시니까 네, 실비 100% 좋은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찍으니까 또 얘기를 안 해주시네. 또 숨을 쉬었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 실비가 좋다, 지금 실비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조금씩 있습니다. 네, 5,000원, 만 원, 뭐 많게는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옛날 거는 아예 그게 없이 그냥 100% 다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 다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보자고요. 실비는 실제 들어간 병원비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네, 물가 연동형 보험입니다. 맞나요? 병원비, 물가라는 건 병원비예요. 치료비. 병원비가 오르면 똑같은 병에 걸렸어도 보장해주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가 연동형 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이 1차 병원비를 내주고요. 2차 개인 부담 몫을 이 실비가 해줍니다. 이게 없으면 개인이 돈을 내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전체 비용에서 건강보험공단 이만큼을 해줘요. 지금은 중대질병 같은 경우 95%까지 해주거든요. 엄청 좋아진 겁니다. 옛날에 50%였어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15년 전인가 아무튼 지금은 95%. 그럼 이 5%를 개인이 낼 걸 실비가 해주거든요. 의료 100% 면제국가에 선택적으로. 그죠? 자, 근데 이게 100%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돈 내고 하는 게 좋으세요? 공짜가 좋으세요? 공짜가 좋죠. 그럼 공짜일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네, 과잉진료. 과잉진료를 떠나서 안 아파도 병원을 가요. 그 다음에 다 나섰는데도 병원에 계세요. 그 다음에 명절만 되면 병원을 가세요. 네,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교육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비는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그죠? 돈을 낼 때 그래서 매년 보험료를 올려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물가 연동형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책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그때 병원비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험료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합리적 보험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100%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아픈 사람도 병원을 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프다 보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진료 건수가 많아지겠네요? 자기 부담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손해볼 게 없으니 함부로 사용해서 오히려 비용을 늘린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청구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요. 건강보험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보험사도 손해요. 비용이 많아지니까. 그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청구를 하니까 이게 학습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아예 영업으로 쓰는 애들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100%짜리 실비가 좋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니까 보험료는 싸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그래서 100%짜리 실비 비쌉니다. 네. 근데요, 이걸 이제 국가가 알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약관을 통일하면서요. 야, 국가에서 자기 부담금을 만들 수는 없어요. 원래 있던 건데 이 실비가 면제해 준 거예요. 니네도 자기 부담금 만들어 해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0%짜리가 없어지고 자기 부담금이 생겼거든요. 이랬더니 사람이 정말 아플 때만 갈까요? 안 아플 때도 갈까요? 정말 아플 때만 가요. 딱 자기도 요만큼 나가는 거는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합리적으로 치료를 받네요. 그래서 제도적 안정장치가 됐네요. 그래서 청구권이 줄까요? 늘까요? 줄어요. 100%짜리보다. 그래서 보험료가 쌉니다. 이거 몇 배까지 차이 나느냐? 월보험료가 많게는 4-5배까지 차이 납니다. 이거 차이 많이 나요. 100%짜리가 좋으냐? 절대 아닙니다. 그럼 하나 팁을 말씀드릴게요. 설계사들은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요? 옛날 게 좋은 거래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30대면은요, 100세까지 보장이면 70년간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100%짜리는 월보험료가 적어도 2배에서 많게는 3-4배까지 비싼 거를 70년 동안 내야 돼요.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자기 부담금 병원도 자주 가지 않잖아요. 우리 5,000원, 10,000원 있으면서 월보험료 싼 게 좋으세요? 뭐가 경제적으로 이익일까요? 근데 후자가 훨씬 좋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자기 부담금이 부담돼서 치료를 못 받을까봐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2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그 금액을 다시 100%로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의 한도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200만 원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선을 고려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문제 그래서 100%짜리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다시 보셔야 돼요. 이 실비도요, 변경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또 절감합니다. 똑같은 실비에서 실비를 갈아타도.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가볼게요. 실비 한도가 2013년도인가 12년도 일시적으로 한도가 1억짜리가 나온 거 기억나세요? 네. 이거 실비의 보장 형태는 한도가 중요해요. 지금 5천만 원까지인데, 즉 1년에 5천만 원까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기 부담금 이거를.
이해되시죠? 근데 옛날에 1억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옛날에는 이 한도가 3천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갑자기 1억이 된다고 하니까 한도가 커지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좋은 걸까요? 뻥일까요? 좋은 걸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요? 1억만큼 앞으로 확률이 적죠. 아, 요걸 정확히 하시면 그러다가 1억이 되면 또 큰일 나죠.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이라도 그런 확률이 있으면은 그걸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보험은 어차피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확률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똑같이 계산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전에는요. 암에 걸렸을 때 어디까지 해줬어요? 몇 프로 해줬어요? 50%. 지금은요. 95%까지 해주네요. 무슨 얘기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이 5%로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실제 금융감독원에 실비 1인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년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넘는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3천이 맥스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1억짜리 한도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도가 높으면 보험료는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필요도 없는데 돈만 비싸게 내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라고요? 네, 바보짓입니다, 이거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나가가지고요, 아무 보험사나 전화해가지고요, 1억짜리 실비가 있는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다 좋다 그래요. 네, 얘네는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무지를요, 영업에서 그냥 증명하고 다녀요. 네. 그래서 실비라는 것 자체는요, 일단은 우리가 보험을 생각하는 의료비 면제, 의료 혜택을 봤을 때는요, 네, 실비가 일단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보험사는 이익이 안 나다 보니 실비를 가입을 안 해주는 데도 있고요. 단독 실비를 안 팔겠다 외친 데도 있고요. 특히 외국계 보험사 수입해서 좋다고 얘기하는 외국계 보험사는 아예 실비를 팔지 않는 데가 더 많습니다. 네, 걔는 수입됐으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 실비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애초에 뭐만 갖고 들어왔죠? 정액보험만 갖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국계 좋은 것이야 이런 말 하시는 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가 좋다는 건지. 우리한테 실익을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볼게요. 그래서 실비를 들면 그래요. 10,000원에서 근데 뭐 40,000원 요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럼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 병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정액은 왜 필요해요? 정액은? 네. 병원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나는 뭐 생활자금, 아까 뭐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추가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드는 게 정액이에요. 자, 그러면 사망은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요. 아까 그쵸? 정해진 기간으로 해서 하면 보통 1억당 2만 원에서 아까 여기 선생님도 2만 원 나온다면서 2만 원에서 3만 원밖에 안 나와요. 네. 이거 종신보험하면 25만 원 나오거든요. 지금 선생님 나이 하면 엄청 비쌉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20년 납 기준으로 20년 납 종신보험 기준으로요. 2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30세 기준에 15만 원 나왔거든요.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지고요. 지금은 한 2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래요? 주보험료를 줄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건강은 암, 뇌, 심장이 있는데요. 네. 요거 그냥 2,000 이렇게 만약에 그냥 골고루 하면은 요것만 해서 암이 좀 많이 올랐어요. 암이. 이걸 20년 납 100세 기준으로 했을 때 30세 기준으로 할게요. 선생님 기준으로 하면 암이 2천만 원에 한 3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요게 3만 원이고 요게 한 요거 두 개 합쳐서 한 3만 원 나와서 요게 한 6만 원. 네, 상위 한 10,000원 내에 나올 겁니다. 1억 기준으로 1억에. 네, 후유장애 1억에. 다침 1억 드릴게요. 이걸 기준으로. 네, 그럼 다 합쳐보세요. 이거 6만 원, 이거 2만 원, 8만 원, 9만 원. 여기 이거 30세니까 만 원, 한 10만 원. 거기다 운전자 보험 있거든요. 이거 5,000원. 배상 책임보험 몇백 원에서 한 12, 3만 원인 풀보장 세트가 가능합니다. 네, 이게 1인이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남자에 비해서 똑같은 설계를 했을 때, 네, 다행히 보험료가 좀 쌉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고요. 남자분들이 더 빨리 죽고 더 많이 다쳐서 그래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자분들은 30%가 싸서요, 지금은 한 8, 9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한 5만 원 내면 이 애들은 이게 이 15세 미만 얘가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렇게만 넣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이들 보험은 한 5만 원 내면 100세까지 되는 보험을 드실 수가 있어서 자금 이제 4인 가족 보험료가 답 나왔죠. 성인 2명 20만 원에 아이들 1명당 5만 원이면 30만 원이면 충분히 모든 보험이 가입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갱신 비갱신을 섞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요거는 그럼 해야겠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했는데 난 보면 잘 모르겠다. 네. 실비보험은 계속 갱신이 되니까 네. 내가 좀 건강에 자신이 없어질 때 그때쯤 새로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확률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내가 60부터는 좀 병원에 자주 와서 갔다 하면 60대부터 들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병력이 생기면 가입이 안 돼요. 그 전까지 안 아팠을 병원 안에 60대. 근데 그래서 만약에 가입할 때 병력이 있으면 가입 안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아예 이제 한 번이라도 아팠으면.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보험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강할 때 가입해서 우리는 낸 돈보다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걔네는 받은 돈보다 덜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받길 원하죠. 이게 다 보험료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입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좀 싸고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의료보험 내신다고 하시는 게 낫지 그걸 보험료 아끼려다 다치면은요. 근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 입원하는 경우가 40대 넘으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사장님도 이번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돈이 꽤 많아요. 근데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300만 원의 병원비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돈이 몇 억이 있는데요. 수억이 있어요. 근데 300만 원 병원비가 더 들까봐 치료를 빨리 하고 나갈까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희철아, 황 대표, 실비가 있으니까 치료를 받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치료의 선택폭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병명인데 실비를 폐지했거든요. 아, 큰일 나요. 이게 최악이에요. 네. 그러면 이미 이제 저질러졌으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력도 종류가 또 다른데요. 그러니까 일회성 병력 같은 경우 5년이 되면 병력이 손실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요. 손해보험협회나 보험협회는요. 이걸 협회에 저장을 해놓고 네,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된다가 아니고요. 가입될 수도 있다요. 걔네가 거절하면 가입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로요. 실비는 팔아봐야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병력까지 있어요. 선생님 같으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병력에 대해서도 하나를 오해하시는 게 5년이 지나면 된다가 모든 질병이 그런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모든 치료가 끝난 이후 5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은 약을 지속적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최초 진단 기준이 아니고요. 마지막 약을 먹은 게 근데 그로부터 5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보험사는 약을 먹어도 된다. 근데 이거는 보험료가 또 비싸지고요. 그만큼 할증료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젊었을 때 안 들고 이거는 요거를 무시한 거죠. 어떻게는 됐는데 언제 네, 빠르게 올지 늦게 올지 모르는데 요걸 무시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네, 소멸성으로 비싸지도 않고 실비 그래봐야 아이들 10,000원 아껴가지고 네, 재택하는 것보다 10,000원 내고 맘 편히 사는 게 낫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5,000원, 6,000원 밖에 안 하는데 5, 6세가 되면 네, 남녀 통틀어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네. 네. 질문이 들으면서 궁금한데요. 그 보험을 그냥 일반 정액보험을 들었는데 한국보험으로 그렇고 특약이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지는 다 해지하기는 좀 아깝고 네. 갱신형 같은 경우에 네. 부분 해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한국형을 뭐 소멸성으로 이렇게 바꾼다던가 네. 그런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해지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해지가 더 유리한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해지에 대한 거부 반응이요. 해지하면 손해보잖아. 이거를요. 누가 주입시켜 놨을까요? 보험회사.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안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계산도 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해지하고 갈아타는 게 오히려 더 계산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모든 경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다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험을 다시 알아보고 할 때 보통 설계사분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네. 안 하고 제가 직접
네. 설계사분 빼고 있는 보험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제가 할 수도 있나요? 인터넷으로는 가능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설계사는 판매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판매 자격증이 없는데 팔면 불법이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가서 그냥 그게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뭐 개인이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 공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냥 네, 저희 회사 오시는 게 빨라요. 네, 아까 그 비슷한 내용을 네,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고혈압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네. 할증료를 내고라도 실비를 가입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근데 모든 보험사가 된다는 아니고요. 일부 보험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라면 합니다. 네, 저라면. 왜냐면 제가 그걸 해라 마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나 그렇게 해서 안 아프면 그만인데 이러면 저도 할 말은 없거든요. 네, 근데 실비는 네, 두 가지를 다 무시한 거거든요. 없다라는 거는. 근데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저는 마음 편히 사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냥 의료보험비를 좀 더 낸다 이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근데 지금 실비를 말씀을 하셔서 생각을 해봤더니 네, 가족이 다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 81세 계신 어머님 것이 없는 거 81세. 지금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네, 네.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실비의 지금 나이는 제 연령 제한이 70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실무를 진행해 보면 안 받아줘요. 네, 그리고 보통은 60세만 넘어가도 이미 사전 건강 검진을 합니다. 약식으로 피검사, 혈압검사 여기서 다 걸러져요. 그래서 정말 건강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이 아니면 나이 들수록 보험 가입하기가 어렵고요. 80세는 제가 70세까지는 봤는데 80세는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연령 제한이 있어서. 네. 직장에서 이제 강제로 들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회사가 많죠. 그런데 이제 좀 불안한 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든 거는 없고 이제 강제로 든 것만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혹시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심각하게 아파서 그만두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네. 따로 가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 직장을 다닐 때가 젊어요? 은퇴할 때가 젊어요? 다닐 때. 다닐 때가. 그럼 확률적으로 언제가 더 아프죠? 나이가 젊을 때가 더 아파요? 나이 들어서가 아파요? 나이 들어서가 더. 그죠? 확률적으로 그때가 그래서 보험금 청구가 많을 때 그때가 보험이 없대요. 그럼 60세 때 얼른 들면 어떨까요? 아, 근데 그 전에 안 아프다라는 또 보장. 이 때가 무시된 거잖아요. 안 아파요. 그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직장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걸 봐가지고요. 네. 그 회사 단체 보험이 돼 있는, 회사 단체 보험도 정액과 실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건 실비만 얘기할게요. 정액은 어차피 중복 보상이 되니까 상관이 없고 얘는 중복 보상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직장인 보험이 이제 없어질 때, 네, 신규로 가입되는 실비 조건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품이 가입돼 있다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도 가입 시기의 건강을 기준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비가 소멸된과 동시에 가입돼주는 조건이 특약이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직장인 것만 믿고 가기에는 불안하죠. 네, 그래서 실비만 따로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걸 오히려 다른 쪽으로 정액 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차피 그것도 포인트나 이런 데서 차감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복리후생 비용으로 차감되는, 그래서 그걸 실비가 아닌 다른 그 비용으로 정액 쪽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네, 그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설마 은퇴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이 될 텐데 네. 그냥 현금으로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선생님 쉽지 않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의료보험 카드가 없는 경우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치료받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치료가 100% 면제인 경우와 재산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님 정도가 아닌 다음에는, 근데 누구나 다 돈 걱정을 하더라고요, 치료비 걱정을. 네. 근데 그 치료비가 걱정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과, 네, 언제 아플지 모르고 전전긍긍 하는 거, 이거 완전 달라요. 네, 실제로 제가 아까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깜짝 놀라서 돈 걱정 없어야 될 분이, 저보다 훨씬 재산도 많고요, 없어야 될 분이 치료비 고장 몇백 가지고 그렇게 행복해 하실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치료 마음 편하게 다 받았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 실비가 가사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안 비쌉니다. 네. 재테크의 치명타가 아니고요. 오히려 연금 이런 걸 안 하시면, 네, 그게 훨씬 현명한 겁니다. 펀드 이런 거 안 하시고. 이해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아파본 적이 없어서 좀 실감이 안 나요. 아, 당연한 게요. 아직은 젊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거든요. 그죠? 갈수록 우리는 늙습니다. 이건 명제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뒤에 선생님. 얘기할 때 기억나요. 직장에서 단체로 실비보험을 들었거든요. 네. 저는 자격이 없는데 그냥 단체로 할 때는 자격이 있어서 들어오신 건가요? 네. 단체는 병력을 보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에서.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보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은퇴 이후입니다. 네. 왜냐하면 걔네들이 청구권도 이력이 다 남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가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 이후에 근데 더더욱 다시 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실비 가입할 것인지. 선생님 일단은 회사에 근무 재직 중이시면 있는 동안이라도 일단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예를 드는 조건으로 은퇴 시에 이 실비가 자동 가입되는 그런 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런 상품이 좀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와 또 보험사 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아요. 특히 단체 보험을 손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 화재 보험까지 하면은요, 지금 눈먼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 안 하기엔 불안하고, 하자니 2중, 3중 비용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보험과 개인 보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실비는 개인이 들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 개인이 드는 비용을, 단체 보험을 들지 말고, 이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게, 그러니까 보험은 개인이 들 때 비용은 회사가 내주면 되잖아요.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네. 네. 근데 10년인가 그 기한은 있는데 네. 어차피 10년 지나면 또 꽝 아닐까요? 10년이라는 게 어떤 보장 기간이요? 예, 뭐 도시비보험 같은 경우에 뭐 10년. 아, 단체는 다 1년 만기고요. 예. 근데 개인은 100세 만기입니다. 아 10년 단위가 아니고. 그거 아주 옛날 거고요. 지금은 그런 상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 판매하는 것 중에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48일 정도 됐는데요. 네. 48일 정도 됐는데 지금 가입을 하면은 이게 58에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쭉 가는 거군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48 정도 됐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막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비보험이. 근데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증권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실비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옛날 실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요즘 거는 그냥 무조건 1년 갱신이에요. 1년이 아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요. 개인적으로 드는 게 10년짜리가 없다니까요. 아 그러면 아예 없어요. 예. 그냥 1년 만기 1년 갱신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제가 만일 더 안 좋아졌는데요? 아, 좋아졌어요? 그럼 제가 만일 아팠다 그러면은 그 네. 다음에는 이제 보험 혜택을 못 보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1년 만기 1년 갱신은 보험료를 재갱신한다지 청구했다고 해서 보험을 못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가입을 해놓으면 일단 100세까지는 갑니다. 아 보험 가입은 유지하되 금액만 달라. 네, 금액만 1년마다 재평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직장인 보험 등에서는 실비를 네. 오래전에 가입해서 네. 개인 실비를 받고 있는데 네. 제가 한국평균보 금액이 들어보니까 아까 그 금액에 비해서는 한 거의 3배 정도의 금액을 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실비랑 또 다른 보험이 합해서 그런 건지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합해졌을 거예요. 적립금, 정액 다 합해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한국평균보다는 보험이나 보험 그렇게 들어서 네. 그러면 생각에 이거를 해지를 하고 네. 그냥 실비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걸로 바꾸는 게 나을까? 정액 보장도요. 결국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네. 보장 확률이 높은 보험료는 비싸고요. 보장 확률이 낮으면 낮아집니다. 그게 이미 보험료에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기 건강보험을 따로 있고 네. 실비보험을 화재보험사에 따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실비 자체 화재보험에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요, 실비는 생손보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보험 파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 보험에 대한 이 정립이 아직 좀 안 되신 듯한데요. 네.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보험료를 줄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보험은 개인 상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인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보험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또 일반인들보다 보험료가 싸져요. 네. 그래서 보험은요, 가족 단위도 아니고 무조건 개인 단위 상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처음에 할 때는 좀 피곤하고요. 한 번 해놓으면 손댈 이유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 보험료 많이 아껴야 돼요. 지금 말씀만 들어도 감이 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비는 화재의 전용 상품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모든 회사의, 모든 보험사의 공용 상품입니다. 국가가 통일했어요. 그래서 생명에 들든 화재에 들든 조건이 다 약관이 똑같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2012년 이후부터. 아 근데 그 전에 가입했을 때 그 전에 가입한 건 100%짜리니까 실비가 비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걸로 갈아타는 게 이익일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가 오히려 싸져요. 이해되시죠? 네, 앞으로 쭉 살아있는 기간 내내 싸져요. 저는 펫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펫이요? 네, 우리가 지금 아직 인간도 해결 못했는데 어쨌든 뭐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네, 고민이 많이 돼서 근데 네. 요즘에 많이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나와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일단은 그게 펫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화재든 소멸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종류에 상관없이. 이러면 일단 1차 비용은 네, 세이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장 형태가 뭐야 하면 실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펫보험이 아직은. 네, 다 정액이거든요. 그래서 가입해놓고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네,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실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없거든요. 펫은. 그죠? 네, 그래서 실비가 존재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100%짜리 실비를 나온다면 굉장히 비쌀 겁니다. 사업비 타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걔네가 만들어낸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걸 내용을 모르거든요. 보장의 범주나 이런 걸 모르니까 보험이야 이러면 그냥 들어요. 펫보험이야 그러면 그냥 들으면 어떤 거냐면 요거에서 요만큼. 그러니까 전체 정액에서 이걸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요만큼짜리를 더럽게 비싸게 파는 겁니다. 원가 100원짜리를요. 10,000원, 20,000원 받거든요. 저라면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아직 상품을 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왜냐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실효성이라고 그러죠. 낸 돈 대비 내가 돈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 근데 저는 또 아무래도 지금 보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보험은 아무래도 좀 사설 쪽이고 네. 지금 여기 주제가 생각하는 경제 네네네. 좀 더 보편적인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네네. 지금 경제 상황 네. 쪽으로 이제 주제로 하실 줄 알았는데 네네네. 너무 사설 보험 이런 보험 이거 네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런 뭐 국민연금도 요즘에 뭐 되게 믿을 수 있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더 강의 같은 거나 근데 왜냐하면 제가 요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사설이냐 아니면 공익이냐를 떠나서 개인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를 짚어주는 데가 없어서 생각하는 경제라는 프로그램을 여기를 넣었고요. 경제 제대로 알기라는 프로그램은 조금 범주를 넓혀서 또 하는 게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국민연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좋아지려면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2배 좋아져야 됩니다. 아니면 3배.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면 우리 이렇게 재테크 열풍이 불지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서 연금을 들지도 않을 거고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국민연금이 부실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우리나라 연금의 3층 구조거든요. 1차가 맨 밑에가 뭐죠? 이게 국민연금이요. 2차가 뭐죠? 퇴직금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거든요. 얘가 제일 나빠요. 왜? 얘는 인플레이션도 때려맞고요. 물가도 연동해주지 않는데 얘는 적어도 물가를 연동해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낸 돈 대비 얘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데 개인보험회사가 얼마나 미쳤냐면요. 제일 나쁜 애들이 제일 좋은 애를 까요. 뭐라고 까는지 아세요? 국가가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어. 재원이 모자르대. 미쳤나 봐요. 네. 누가 누굴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 미치고 반짝 뛰는 거예요, 지금 얘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항상 돈이 결부가 됩니다. 그죠? 자, 근데요. 우리나라처럼 안 사는 나라가 왜 그렇게 행복한지를 봤더니요. 노후 걱정이 없어요. 왜요?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니까. 그 세금을 누가 내요? 국민이. 근데 우리 이미 내고 있는데 그걸 개인보험회사에 내다 보니 돈이 없는 거. 이걸 국가에 낼 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돈 걱정이 없다면, 나도 돈 걱정이 없다면 이걸 왜 개인보험회사에 내냐고요. 개인이 안전해, 국가가 안전해요.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는 당장 우리가 뭔가를, 네, 이건 약간 가치적인 거고, 그래서 생각하는 경제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구성조차도 우리가 그냥 주입식으로 배워서, 네, 제목을, 네, 조금 다르게 지었던 거고요. 요거는 약간 실물 경제에 더 가깝습니다. 주제 자체가 4주간 하는 게, 그래서 당장 재무제표 바꾸고요, 빚부터 바꾸고요, 보험료 줄이고요. 그래서 투자로 넘어가서, 네, 삶이 바로 좀 바뀌는 이런 실용 강의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용이 깁니다. 제도부터 해가지고 해야 돼서 저희가 그걸 3년 동안 거의 만 3년 됐거든요. 수업을 한 지가. 네, 3년 동안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그 담당자분이 여기 와 계시는데 맨날 울어요. 힘들다고. 네, 맨날 때려친대요. 제발 좀, 네, 안 그만두고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충분히 저는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요 4주에서는 조금 범주가 죄송한데 조금 커서요.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집값이 안정되면 삶은 굉장히 윤택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내 소득의 대부분을요. 지금 당장 먹고 노는 데 쓸 수 있거든요. 저축은 안 해도 되면. 그래서 그 북유럽의 그 좋은 어떤 사회복지에 있는 친구들이요. 저축을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놀러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학생한테 왜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빚을 갚기 위해서.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왜 공부해? 취업하려고. 왜 대학을 가? 취업하려고. 네, 이거 너무, 네, 지금 분명하게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뭐 문화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조금, 네, 우리가 그동안 살았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한번 기존의 관습보다는 더 잘 돼 있는 걸 보고 배울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요. 네. 저기 실비가 지금 뭐 2012년부터 다 통합이 됐다고. 네, 국가에서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통합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 보험사마다 그 비용이 다 동일한 건가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보험사마다 동일한 조건의 동일한 상품을 팔 때 사업비의 권한을 줍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조금 다른데 그거 굳이 비교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볼게요. 어떤 회사가 가입할 때는 좀 싸요. 근데 갱신할 땐 비싸져요. 그것까지 다 구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다. 그냥 네, 가입해 주는데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저희는 명제예요. 네, 가입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해보면 회사를 비교하는 거는 상품을 깔아놓고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근데 그건 타잔 밍크코트 쫙 깔아놓고 네, 보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느냐? 이분이 병력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러면 차선책으로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받아줄 거야? 이때가 머리 아픕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박 터지게 네, 모든 제안을 다 검토해봐야 돼요. 요게 좀 힘들어요. 네, 그 작업이 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뭘 그렇게 두 분이 고민을, 네. 보험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아, 보험이 없어서요? 예, 직장 강제 보험 말고. 아, 직장 강제보험 말고. 퇴사 이유를 걱정하시면 되고요. 직장 강제보험 같은 경우 내용이 뭔지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직장에서 그 보험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보험을 잘 모르고 영업사원 말만 믿고 하셔가지고요. 황당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네, 그나마 좀 잘 돼 있는 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잘 돼 있고요. 네, 걔네들은 보험뿐만이 아니고 복리 후 생비를 병원비를 다 주더라고요. 보험으로도 말고 그냥 회사에서 주는 것도 있어서 그러면 실비도 받고 그것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사람들이 취업에 목숨을 거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은 네, 공무원 공제회에서
네, 매년 단체 보험을 하는데 거기는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비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특히 젊으신 분들이 출산을 관련할 때는 실비를 드시는 게 좋은 게 민간사에 사는 실비는 출산 관련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근데 단체 보험의 실비는 출산이 됩니다. 이게 특약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팁들을 좀 알아두시고 쓰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출산 관련할 때만 실비를 드는 거예요. 아, 나 올해 임신이야 지금 실비를 들어놓는 거죠. 단체 보험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개인 보험사는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퇴직 이후를 고려하신다면 처음부터 개인 보험사에 해놓고 회사에서 해주는 거는 정액적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이제 보험 다 끝났나요?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그럼 줄일 수 있는 단가를 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화재 보험 드시죠? 아파트, 주택, 빌라 뭐 이래서 우리 집 불나면 어떻게 할 거야? 남의 집 태우면 어떻게 할 거야? 요거 보험료 얼마씩 내세요? 월에요? 근데 1년에 10,000원입니다. 네,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가격을. 그래서 1년에 지금 29,000원이면 36만 원 내시는 거잖아요. 네, 1년에 10,000원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돈도 절약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매년 아끼는 거니까 엄청나게 크죠. 네,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택도 그렇게 안 비싸요. 지금 목조주택 없잖아요, 그죠? 다 콘크리트지.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좀 달라서요. 형사비금을 주는 보험인데 이거는 운전하시는 분, 네, 운전자 기준으로 월에 한 5,000원이 적정 보험료입니다. 보장 차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비는 10,000원에서 연령대에 따라서 40,000원 정도까지 되고요. 사망보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보험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을 받으시면 네, 굉장히 싸게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 선으로 지금의 보장보다 더 좋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암내심장 같은 경우에는 암이 좀 많이 비싸졌는데요. 요거는 또 보험료를 어떻게 줄이냐면 갱신과 비갱신을 섞는 것이 유리합니다. 갱신이 무조건 나쁘다 보험료가 아닙니다. 갱신은요 보험료가 어떤 식으로 변경되냐면 비갱신은 총량의 보험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보험료를 n분의 1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내는 거예요. 쭉.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초기 보험료가 비싸요. 근데 갱신은요 초기 보험료가 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걸릴 경우에는 갱신이 유리하고요. 그죠? 조금 내고 똑같이 받으니까. 늦게 걸릴 경우에 비갱신이 유리한 건데 우리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를 걸어놨다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나이 들어서. 그때는 갱신을 빼버리면 됩니다. 네, 이런 어떤 방법을 응용하시면 최대한 보험료를 적게 그럼 혜택은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정액보장 같은 경우에 상품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실비가 있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최악의 경우만 면하면 되니까 굳이 나쁜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편타당하게 해준 걸 여기는 안 해줬다.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같은 돈인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CI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인데 어떤 데는 뇌경색, 뇌졸중인데 어떤 데는 뇌출혈. 그럼 뇌출혈 안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 외의 것은 실비가 있으면 1차 보장은 다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외의 것은 그렇게 부가적으로 보셔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를 아끼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계부 캐시플로우가 좋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실 때는 네, 그런 사례를 갖고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 변경 후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뒤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한번 시뮬레이션도 자꾸 문제를 풀어봐야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총정리를 해드릴 거고 거기서 만약에 시간이 남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가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네,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선생님 얘기에 반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얘기가 중요하긴 한데 중점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우리가 크게 고민하다 보니 지금 당장 풀어야 될 과제를 못 풀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걸로 해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또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질문 주시면 뭐 아는 선에서는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이틀 남았잖아요. 또 모레까지 증권 한번 보시고요. 정 모르시겠으면 또 갖고 오시면 되고요. 네, 그때 사례를 갖고 오시면 보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네, 그래서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이틀 뒤에 마지막 회차 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